쾅쾅쾅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찢는 굉음이었다. 육중한 강철 대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져 나갈 듯 울부짖었다. 경찰 특공대다 문 열어 확성기를 통해 터져 나온 단호한 목소리는 마을 전체를 잠에서 깨웠다. 곧이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뒤따랐고 동네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집안에서는 당황한 남녀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쾅 마침내 대문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검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눈사태처럼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묵직한 총기와 장비들이 들려 있었고 헬멧 아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극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이 모든 소음과 분노가 있기 1년 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1년 전 가을. 이순자 68세의 여사는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작은 정원의 국화에 물을 주고 있었다. 30년간 경찰 제복을 입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표정은 온화했고 손길은 섬세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 이 집은 순자에게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남편의 땀과 추억이 모든 벽돌과 기와장에 스며있는 그녀 삶의 전부였다. 남편은 평생 모은 돈으로 경기도 광주 외곽에 이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그는 마당의 꽃 심기를 좋아했고 지하실에서 서툰 솜씨로 목공예를 하곤 했다. 순자는 남편이 만들어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손녀 박하윤 7세이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오늘 하윤이 예뻐요.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하윤이 쪼르르 달려와 순자의 품에 안겼다. 그럼 우리 강아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순자는 하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깊은 행복감을 느꼈다. 아들 박재훈 42세와 며느리 최지영 39세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은 6개월 전이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지영의 간곡한 설득에 마음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모시고 싶어서요. 하윤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더 좋고요. 싹싹하고 상냥한 며느리 지영은 순자의 마음을 금세 녹였다. 그녀는 주말마다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왔고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다. 아들 재우는 다소 무뚝뚝했지만 아내와 딸이 어머니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는 듯했다. 그렇게 세대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지영이 솜씨를 발휘한 갈비찜과 잡채로 풍성했다. 하윤의 재롱에 웃음꽃이 피었고 재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순자는 이 모든 풍경이 꿈만 같았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머님, 갈비찜 입에 맞으세요. 지영이 순자의 그릇에 따뜻한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며 물었다. 그럼 맛있다. 내 솜씨는 정말 최고야. 순자의 칭찬에 지영은 기분 좋게 웃었다. 잠시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던 중 지영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어머님. 응, 왜 그러니?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이제 여기서 계속 뿌리 내리고 살 거잖아요. 나중에 혹시 모를 행정처리 같은 거 복잡하지 않게 이 집 명의를 미리 재훈 씨 앞으로 해두는 건 어떨까 해서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미세하게 굳었다. 재훈은 깜짝 놀라 아내의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지영은 태연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순자는 수저를 잠시 내려놓았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얘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아, 오해는 마세요, 어머님. 그냥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가 물려받을 거고 미리 정리해두면 세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순자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남편의 유산이자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글쎄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내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아직은 내가 가지고 있고 싶구나. 명예 문제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순자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재훈이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다. 아, 여보,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어머니 식사하시는데? 알았어요.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머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지영은 금세 미소를 되찾으며 순자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윤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어 마음을 풀었다. 식사가 끝나고 순자가 과일을 내오기 위해 잠시 주방으로 몸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순자의 등 뒤에서 지영의 얼굴에 머물던 모든 온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상냥했던 며느리의 미소는 간대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순자의 등 뒤에 꽂혔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과 함께 목표를 놓치지 않으려는 포식자의 냉혹함이 섬뜩하게 서려 있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순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과를 깎고 있었다. 평화로웠던 가족의 저녁 식탁. 그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아주 작은 전제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오고 갔던 대화는 보이지 않는 독초의 씨앗처럼 순자의 평화로운 일상에 조용히 뿌리를 내렸다. 다음 날 아침부터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며느리 최지영은 더 이상 순자를 위해 아침 커피를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 재훈과 자신의 컵만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였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순자는 텅 빈 자기 찻잔을 보았지만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었다. 피곤하겠지.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지영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순자의 살림 방식에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님 거실 바닥에 먼지가 그대로 있네요. 청소기만 돌리지 마시고 걸레질도 좀 해주세요. 세탁기 다 돌아갔는데 왜 아직도 안 널으셨어요? 냄새 배겠어요. 하윤이 간식은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맨날 똑같은 것만 주면 애가 뭘 배우겠어요. 말투는 여전히 상냥한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순자는 하루아침에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닌 눈치 보는 식모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집 안을 쓸고 닦았다. 하지만 지영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칭찬은 단 한마디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 재우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아내가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으로 시선을 피했다. 어느 주말 오후 순자가 허리를 두드리며 낑낑대며 화단 잡초를 뽑고 있을 때였다. 거실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던 지영의 모습과 지친 어머니의 뒷모습이 재훈의 눈에 동시에 들어왔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였다. 여보, 당신도 나가서 어머니 좀... 재훈이 겨우 입을 뗐을 때 지영이에서 눈도 떼지 않았던 채 차갑게 쏘아붙였다. 뭐가? 내가 이 집에 놀러 왔어. 평일 내내 시달리다. 주말에 좀 쉬겠다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그래도 어머니 혼자 힘들긴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리고 당신 어제 날아온 카드값 독촉장 못 봤어. 당신이 버려놓은 사업 빚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그 빚 갚으려면 내가 밖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구는지 아냐고 지영의 날 선목소리에 재우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사업 실패로 떠안은 억대 빚. 아내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족쇄가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기력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영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하윤이 방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지영은 서류 몇 장을 들고 거실에 앉아있는 순자와 재훈 앞에 섰다. 어머님 재훈 씨,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영이 내민 것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 계획서였다. 제가 요즘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하지만 성공하면 지금 저희가 가진 빚은 물론이고 앞으로 하윤이 교육비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순자는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재훈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이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싶어요. 명의만 재훈 씨 앞으로 되어 있으면 간단해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눈은 탐욕의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건 안 된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의 영혼이야. 돈벌이를 위한 담보물로 쓸 수는 없어. 어머님, 언제까지 돌아가신 아버님 타령만 하실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돈벌이예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훈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은 빠져. 지영은 재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남편에게로 향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무능하게 사업 말아먹지 않았으면 내가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었어. 뭐 무능. 그래? 무능 능력도 없으면서 사장 소리는 듣고 싶었겠지. 결국 남은 건 빚더미뿐이잖아. 부부의 추한 싸움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순자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그만하거라. 너희들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내줄 수는 없다. 절대로. 그 말이 지영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지영은 테이블 위에 있던 찬물컵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촤악. 차가운 물줄기가 순자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충격과 모멸감에 휩싸인 순자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물방울이 그녀의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흉하게 얼굴에 달라붙었다. 지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재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경악으로 커져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는 아내를 말리지도 어머니에게 다가와 수건을 건네지도 못했다. 그저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순자는 분노에 찬 며느리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하나 자신의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젖은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와 함께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고통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훈아. 아들을 향한 마지막 믿음의 끈이 그 차가운 물 한 잔에 속절없이 끊어지고 있었다. 얼굴 위로 쏟아진 물줄기보다 더 차가웠던 것은 아들 박재훈의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이순자의 집은 얼음장 같은 냉기가 지배하는 공간이 되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고 아들은 죄인처럼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순자는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텅 빈 집 안을 외롭게 맴돌았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에서 유일하게 순자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존재는 손녀 하윤뿐이었다. 할머니, 왜 요즘 웃지를 않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순자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던 하윤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아이의 티 없이 맑은 눈망울을 보자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나에겐 아직 이 아이가 있지.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손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 집을 지켜온 남편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만 했다. 며칠 후 순자는 하윤의 손을 잡고 동네 상가에 새로 생긴 태권도장을 찾았다. 활기 넘치는 아이들을 보며 하윤이도 좀 더 밝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계십니까? 도장문을 열자 기합 소리와 함께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아이들을 지도하던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자가 순자 쪽을 돌아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반듯한 이목구비.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순자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기억의 저편에서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혹시? 김병호 선배님. 남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순자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가득 찼다. 맙소사. 이명순 순경 아니 이순자 너 맞구나. 김병호 68세.
30년 전 순자가 파출소 막내 순경으로 발령받았을 때 강력팀을 이끌던 전설적인 형사였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부하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후 서울경찰특공대 창설 멤버로 발탁되어 팀장까지 역임한 경찰 조직 내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세상에 선배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은퇴하고 몇 년 쉬다가 애들 땀 흘리는 거나 보면서 소일거리 하려고 작년에 차렸지. 넌 어떡해? 이 동네 살았어, 네. 결혼하고부터 쭉 여기서 살았어요. 30년도 넘었네요. 오랜만에 재회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회포를 풀었다. 순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아들 내외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전직 경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병호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하윤을 보며 인자하게 웃었다. 이 아이가 손녀구나. 아주 야무지게 생겼네. 이름이 뭐니? 박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이 씩씩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병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아. 오늘부터 관장님이랑 같이 튼튼해져 보자. 그날부터 하윤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순자는 매일 하윤을 도장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을 새로운 낙으로 삼았다. 아이들이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병호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집안의 숨막히는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며느리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아들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불안감이 순자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던 중 순자는 불현듯 엄습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만약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어린 것은 어떻게 될까? 순자는 하윤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아, 내 할머니랑 약속 하나만 할까? 순자의 심각한 표정에 하윤도 덩달아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무슨 약속이요? 만약에 말이야. 정말 아주 만약에. 할머니가 갑자기 하윤이 눈에 안 보이게 되면 네, 할머니가 왜 안 보여요? 어디 가세요? 하윤의 눈이 동그래졌다. 순자는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만약에 그렇다는 거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연락이 안 되면 하윤이는 무조건 김병호 관장님한테 달려가는 거야. 다른 데 가면 안 돼. 꼭 관장님한테 가야 해. 왜요? 관장님은 할머니랑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이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도 다 잡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경찰이었어.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란다. 순자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힘주어 말했다. 관장님께 가서 할머니가 안 보인다고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윤이가 보고 들은 걸 전부 다. 알았지? 꼭 약속해야 해. 어린 하윤은 할머니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굳은 목소리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네, 할머니. 꼭 약속할게요. 순자는 하윤과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가락의 감촉이 순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순자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열쇠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붉은 노을이 세상을 삼킬 듯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해오는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손녀를 지켜줄 한 줄기 빛을 마련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 빛이 부디 사용될 일이 없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순자의 삶은 소리 없이 썩어가는 나무와 같았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는 듯했지만 그 안은 이미 지옥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며느리 최지영은 이제 순자를 대놓고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녀는 남편과 딸에게만 말을 걸었고 순자가 무언가를 물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시로 일관했다. 식사 시간이 가장 끔찍했다. 지영은 자신과 재훈아윤의 밥그릇에만 반찬을 올려주었다. 순자의 앞에는 맨밥과 국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기 일쑤였다. 가끔 재훈이 머뭇거리며 어머니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려 하면 지영은 싸늘한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고 그러면 재훈의 손은 어김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순자는 밥알을 씹는 것인지 모래알을 씹는 것인지 모를 식사를 묵묵히 견뎌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과 모멸감이었다. 이런 집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바로 옆집에 사는 김영자 70세 할머니였다.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며 순자와는 친자매처럼 막역한 사이였다. 영자는 매일 아침 함께 동네를 산책하던 순자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가끔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순자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늘 곱게 빗던 머리는 푸석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걱정이 된 영자는 어느 날 오후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한 통 들고 순자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순자야, 나 영자야. 집에 있니?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며느리 지영이었다. 그녀는 영자를 보자마자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앞을 막아섰다.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새아가, 우리 순자 좀 보려고. 김치 좀 맛보여 주려고 왔지. 영자가 넉살 좋게 웃으며 김치통을 내밀었지만 지영은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지금 좀 편찮으세요. 얼마 전부터 기억력도 오락가락하시고 사람 만나는 걸 좀 힘들어하세요. 뭐 순자가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영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지영은 능숙하게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희도 속상해요. 그래서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서요. 김치는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을게요. 지영의 말은 더없이 정중했지만 그 태도는 어서 돌아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집 안에서 쨍그랑 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뒤이어 지영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것 하나 제대로 못 들어요. 손이 삐었어요. 영자의 귀가 번쩍 뜨였다. 분명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나무라는 소리였다. 방금 저 소리는 영자가 집 안을 엿보려 하자 지영이 재빨리 몸으로 문을 가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 제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서 해서 놀라셨죠?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어머니 깨시겠어요? 지영은 영자의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영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치매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총기가 넘치던 순자였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저 고함 소리는 영자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남의 집 가정사에 깊이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편 문이 닫히자마자 지영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바닥에는 엎질러진 물과 함께 사기그릇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앞에 순자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시끄럽게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요. 저 할망구는 왜 쓸데없이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해? 지영은 분풀이를 하듯 순자에게 소리쳤다. 순자의 손등에는 그릇 파편에 베인 상처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파편을 힘겹게 쓸어 담고 있었다. 그녀의 귓게는 며느리의 악담이 아니라 방금 전 닫혀버린 대문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문이 그렇게 굳게 닫혀버린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이라는 감옥에 완벽하게 고립되고 말았다. 집 명의를 넘겨받으려는 계획이 순자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최지영의 조바심은 날마다 극에 달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독촉은 남편 재훈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 압박은 고스란히 지영에게로 전가되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만 했다. 지영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은 우연히 재훈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예금이 한 2억 정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라 손댈 수는 없지. 2억 원. 그 숫자가 지영의 내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것만 있으면 당장 급한 빚을 막고 사업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지영의 목표는 집문서에서 통장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순자가 손녀 하윤을 데리고 태권도장에 간 사이 지영과 재훈은 안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랍장을 열고 옷장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었다. 어디다 두신 거야? 대체 지영이 신경질적으로 옷가지를 헤집으며 중얼거렸다. 재훈은 어머니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보, 그만하자. 이러는 건 정말 아니야. 이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도둑질 어차피 다 우리 돈 될 건데 무슨 도둑질이야.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으면 저리 비켜 서 있기나 해. 지영의 서슬퍼런 기세에 재훈은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마침내 지영이 장롱맨 아래 칸 낡은 비단함 속에서 문제의 통장을 찾아냈다. 통장과 함께 도장도 들어있었다. 찾았다. 지영의 얼굴에 환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통장을 들고 쾌재를 부르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하윤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순자가 집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재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순자는 엉망이 된 자신의 방과 통장을 손에 든 며느리, 그리고 당황한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개냐?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게 어머님, 방 정리를 좀 도와드리려고. 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통장을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순자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내놓아라. 순자가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는 그냥 내놓으라고 했다. 순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언성을 높였다. 바로 그때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감지한 하윤이 겁먹은 얼굴로 순자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그래? 아이의 불안한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저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배려이자 그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통장을 쥔 손목을 잡았다. 이건 내 돈이다. 너희가 함부로 손댈 돈이 아니야. 당장 내놔. 싫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왜 어머님 혼자만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지영도 악을 쓰며 버텼다. 두 여자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 순자의 눈은 아들 재훈을 향해 절박한 신호를 보냈다. 제발 아들아, 내 어미를 도와다오. 재훈은 갈등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아내의 도끼 어린 얼굴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아내의 비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의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여보, 그냥 어머니께 돌려드려. 재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바로 그 한마디가 지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당신까지 정말 이럴 거야? 분노로 눈이 뒤집힌 지영은 순자의 손목을 뿌리치는 것을 넘어 남은 한 손으로 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악순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힘에 균형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뒤로 넘어갔다. 그녀의 몸이 무겁게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머리 옆부분이 낡은 목재 탁자 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혔다.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순자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하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재훈 역시 경악하며 굳어버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이라는 듯 순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거봐요. 그냥 순순히 주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순자는 욱신거리는 머리를 감싸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인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의 것을 지키려다 자식들 앞에서 내동댕이 쳐진 비참함.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잔인한 얼굴과 어쩔 줄 몰라 하며 다가오지도 못하는 아들의 한심한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는 강도일 뿐이었다. 순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건 이후 집안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지영은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 행동했고 이순자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그림자처럼 지냈다. 통장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깊고 시린 상처만 남았다. 유일한 위안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 손녀 하윤뿐이었다. 하지만 지영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통장을 손에 넣는데 실패하자 그녀는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어. 그렇다면 시어머니를 비정상으로 만들면 되지. 법적으로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금치산자, 즉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증명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남편 재훈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녀는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본 정보들을 보여주며 재훈을 압박했다. 당신도 봤지,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이러다 나중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보호자로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대비? 어머니는 건강하셔. 건강 며칠 전에도 가스불 켜놓고 그냥 나가실 뻔했잖아. 당신이 못 봤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초기 치매일 수도 있다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해. 재우는 아내의 궤변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는 현실과 아내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며칠 후 지영은 억지로 순자를 채 태웠다. 어머님 그냥 간단한 건강검진이에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차가 도착한 곳은 종합병원이 아닌 도시 외곽의 허름한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신경정신과 의원이었다. 간판을 본 순자는 불길한 예감에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야 하느냐? 난 아무렇지도 않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아무 문제 없다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되잖아요. 저희도 그래야 마음이 놓이죠. 지영이 재훈에게 눈짓을 보내자 재훈은 마지못해 차에서 내려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순자는 아들의 힘없는 손길에 마지막 저항마저 포기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었다. 진료실의 의사는 피곤에 지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6일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광주시 정신과 의원이지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시겠어요? 둠담 8, 7, 9, 10. 순자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하기는커녕 전직 경찰의 총기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마친 의사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력이나 판단력 모두 정상이시네요.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쏘아보려던 순간 지영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의사의 손을 붙잡았다. 선생님, 정말요 이상하다.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거짓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같은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시고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집 안을 돌아다니세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해서 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 건 예사고요. 그런 적 없다. 순자가 소리쳤지만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특히 요즘에는 망상 증세가 너무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저희가 어머님을 학대한다고 돈을 뺏으려고 한다고 그런 억지를 부리세요. 저희는 정말 잘 모시고 싶은데 어머님이 자꾸 저희를 오해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영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흐느끼기까지 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의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순자와 지영을 번갈아 보았다. 가족 간의 문제는 판단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보호자의 진술을 무시할 수도 환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의사는 가장 안전하고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일단 인지기능 자체는 정상이시지만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시는 행동 문제들이 있으니 당분간 약을 좀 드시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영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결정타를 날렸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장 때문에 어머님을 24시간 돌보기가 힘들어서 잠시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생각 중인데 혹시 소견서 한 장만 써주실 수 없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눈물로 애원하는 보호자와 복잡한 문제에 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국 펜을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초기 경증 치매 의심 소견으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함 정도로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한 장, 그것이 바로 지영이 원했던 무기였다.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지영의 얼굴에서 슬픈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소견서를 흔들어 보였다. 어머님, 이제 보셨죠? 의사 선생님도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대요. 이제 요양원 갈 준비하셔야겠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교활한 거짓말과 눈물이 이기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차에 오르는 순자의 등 뒤로 재우는 끝까지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악행에 동조한 공범이자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불효자였다. 그의 영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경증 치매 의심이라는 6글자가 찍힌 종이 한 장은 최지영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악행을 정당화하는 면죄부이자 시어머니를 합법적으로 옥죄할 수 있는 족쇄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순자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영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자에게 약 봉투를 내밀었다. 신경안정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은 날이면 순자는 온종일 머리가 멍하고 몸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항하려 약을 뱉어내면 지영은 의사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밖에 없다. 고 협박했다. 재우는 이 모든 광경을 외면했다. 그는 아내의 범죄에 동조하는 대신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자기 방에 틀어박히는 것으로 현실을 도피했다. 마침내 지영은 순자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녀는 계약서를 순자의 눈앞에 흔들며 차갑게 통보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요양원에서 차가 올 거예요. 짐 쌀 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 순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다. 나는 안 간다. 내 집에서 살다 죽을 거야. 네가 뭔데 나를 내쫓는 게 아니라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의사 소견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지영은 비웃으며 대꾸했다. 그녀는 이미 순자를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척 처치해야 할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약속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순자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가실 준비해야죠. 순자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참이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침대에 미동도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못 간다. 죽어도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어머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지금이라도 통장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요양원 안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지영의 끈질긴 요구에 순자는 실소했다. 이제 보니 내년의 속셈이 그거였구나. 내 돈이 탐나서 이 모든 짓을 벌인 게야.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럼 어쩔 수 없죠. 순순히 안 가시겠다니. 가기 전에 반성할 시간을 좀 드려야겠어요. 지영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방문 밖에 서성이던 재훈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여보 뭐해? 와서 어머니 좀 부축해드려. 어디를? 가려는 개냐? 순자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잠깐 바람 좀 쐬러요 어머님. 아주 시원한 곳으로요. 지영이 순자의 한쪽 팔을 재훈이 다른 쪽 팔을 붙잡았다. 늙고 쇠약해진 순자는 두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침대에서 끌려 나와 거실을 지나 집 가장 구석에 있는 낯선 문 앞으로 끌려갔다. 그곳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었다. 오래전 남편이 목공예를 하던 공간.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먼지만 쌓여가던 곳. 문이 열리자 축축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확 끼쳐왔다. 싫어. 나 여기 안 들어가. 재훈아. 너 정말 이럴 거냐 순자가 발버둥치며 절규했지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갔다. 지하실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침침했고 벽에서는 물기가 배어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지하실 구석에 놓인 흉물스러운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생전에 기르던 진돗개를 위해 직접 만들어 주었던 커다란 나무 계집이었다. 개가 죽은 후에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었던 것이다. 설마 하는 생각이 순자의 뇌리를 스쳤다. 네, 맞아요. 거기 들어가세요,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미쳤구나.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사람을 계집해. 어머님이 자꾸 개처럼 지저대시니 계집이 딱이죠. 아니면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시던가요. 순자는 치가 떨리는 모욕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을 바라보았다. 재훈아, 제발 엄마한테 이러지 마라. 아들은 끝내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모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것이 끝이었다. 지영은 순자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순자는 계집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지영은 짐짝을 밀어넣듯 순자의 몸을 좁은 계집 안으로 쑤셔 넣었다. 몸을 구부리지 않고는 앉아있을 수도 없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철컥. 지영이 계집 문에 녹슨 자물쇠를 거는 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기서 조용히 반성 좀 하고 계세요. 마음이 바뀌면 그때 불러주시고요. 지영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순자는 철창을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며 소리쳤다. 이년아 문 열어 당장 열지 못해 이 악마 같은 것들아. 어머, 진짜 개처럼 짖으시네. 시끄러워요. 계단 위에서 지영의 조롱이 들려왔다. 쾅! 마지막으로 지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완전한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순자의 숨을 막았다. 68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전직 경찰. 한 남자의 아내, 한 아들의 어머니. 이순자는 이제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 자기 집, 지하실의 차가운 계집 안에 짐승처럼 갇히고 말았다. 그녀의 존엄성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계집에 갇힌 첫날 밤은 시간 감각조차 없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지나갔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얇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셔왔다. 순자는 몸을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가 아들의 어린 시절을 그렸다가 이내 끔찍한 현실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지하실 문이 열렸다. 계단을 내려온 것은 며느리 지영이었다. 그녀는 짐승을 내려다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순자를 훑어보았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마음이 좀 바뀌셨나. 순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 대신 물을 구걸했다. 물 좀 다오. 지영은 들고 온 물병을 흔들어 보이며 비웃었다. 비밀번호요.
그럼 이 물이랑 따뜻한 밥도 드릴게요. 순자가 대답 없이 고개를 떨구자 지영은 혀를 차며 물병과 함께 딱딱하게 마른 빵 한 조각을 계집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럼 그거라도 드시든가요?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씹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억울하게 끝낼 수는 없어. 한편 위층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윤이 할머니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 오늘 태권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영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능숙하게 내뱉었다. 아, 할머니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아주 좋은 전문 병원으로 모셨으니까 걱정 마. 병원 어디 병원인데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안 돼. 거긴 어른들만 가는 곳이라 어린이는 못 들어가. 할머니 금방 괜찮아져서 돌아오실 거야. 지영은 하윤을 안심시키고는 방으로 들여보냈다. 하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찜찜함이 남았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만큼 아팠다면 적어도 옷까지라도 챙겨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의 방에는 평소 입던 옷과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 때문이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이러다 어머니,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재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시끄러워. 당신이 지금 와서 약한 소리 하면 어떡해.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고작 하루 굶었다고 죽기라도 하겠어. 그리고 소리쳐도 위층까지 들리지도 않더구먼. 지영의 쏘아붙이는 목소리에 재훈은 또다시 침묵했다. 하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끝을 본다는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무서운 말처럼 들렸다. 할머니가 정말 병원에 있는 게 맞을까? 의심의 씨앗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었다.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을 때 하윤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냉장고로 향하던 하윤의 발걸음이 지하실 문 앞에서 우뚝 멈췄다. 그그극 아주 희미한 소리였다. 마치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혹은 쇠붙이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 소리는 지하실 문틈 사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까드득 끄. 이번에는 무언가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 같았다. 소리는 불규칙적으로 아주 희미하게 이어지다이내 끊어졌다. 그것은 사실 계집 철창을 흔들어 보려다 힘이 붙여 멈추기를 반복하는 순자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하윤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하실에는 쥐가 산다던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무서운 마음에 돌아서려던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다. 쥐가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나? 하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차가운 지하실 문고리를 살며시 잡았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 아래쪽 작은 틈에 귀를 바싹 갖다 대었다.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섬뜩한 냉기가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하윤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하윤, 너 거기서 뭐 해? 하윤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잠에서 깬 엄마 지영이 귀신처럼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엄마. 나는 그냥 물 마시러. 지하실 문 앞에서 뭐 하고 있었냐고 묻잖아. 엄마가 거긴 위험해서 가는 거 아니라고 했지. 지영은 무서운 기세로 하윤의 팔을 잡아 끌어 방으로 데려갔다. 다시는 거기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하윤은 겁에 질려 고개만 세차게 끄덕였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파묻힌 하윤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엄마의 무서운 얼굴보다 아까 지하실에서 들려온 정체 모를 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쥐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은
이제 공포의 자양분을 먹고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하실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이순자의 의식은 춥고 배고픈 현실과 희미한 과거의 기억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다.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하루 한 번 짐승에게 던져주듯 제공되는 마른 빵 조각과 약간의 물뿐이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갈라진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에 대한 희망보다 죽음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졌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가나봐. 순자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도 하유는 잠들지 못했다. 이틀 전 밤에 들었던 미스터리한 소리는 아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정말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다면 왜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는 걸까? 왜 지하실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하윤의 작은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자정이 넘어 부모님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하윤은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아빠의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무언가 확인해야만 한다는 강한 예감이 아이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하윤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걸어 지하실 문 앞에 섰다.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지하실 열쇠 당신이 가지고 있지 잃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 알았어. 부엌 찬장 2번째 서랍에 넣어둘게. 하윤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찬장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낡고 녹슨 소의 열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열쇠를 꽉 쥐었다. 다시 지하실 문 앞으로 돌아온 하윤은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 넣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잠시 숨을 멈췄다. 다행히 위층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하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무거운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다. 끼익. 오래된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문틈 사이로 훅 끼쳐오는 곰팡내와 축축한 냉기에 하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아이는 손전등을 켜고 어둠이 깊게 깔린 계단 아래를 비추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까지만 세상이 존재하는 듯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위태롭게 계단을 내려갔다. 바닥에 발이 닿자 콘크리트의 차가운 감촉이 양말을 뚫고 발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지하실은 아이의 상상보다 훨씬 더 어둡고 으스스했다. 거미줄이 잔뜩 쳐진 벽 정체를 알 수 없는 낡은 가구들, 그리고 바닥 곳곳에 고인 무릉덩이. 손전등 불빛이 움직일 때마다 기괴한 그림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하윤은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대답은 없었다. 오직 하윤 자신의 목소리만이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다. 역시 잘못 생각했어. 할머니는 병원에 계신 거야.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하윤의 손전등 불빛이 지하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나무 구조물을 비추었다. 어릴 적 아빠가 백구의 집이라고 불렀던 낡은 계집이었다. 그때였다. 하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계집 안 더러운 담요더미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하윤은 숨을 멈추고 불빛을 그곳에 고정했다. 불빛이 닿은 곳은 사람의 손이었다.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노인의 주름진 손. 그 손이 힘겹게 철창을 향해 뻗어나오고 있었다. 하윤은 비명을 지르려다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아이의 눈이 공포와 충격으로 극도까지 커졌다. 손전등 불빛이 떨리는 손을 따라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 헝클어진 백발 흙과 먼지로 뒤덮인 초췌한 얼굴, 그리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할머니 이순자였다. 할머니. 하윤이 충격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제야 순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희미하게 움직여 소리가 나는 쪽을 향했다. 하윤은 울음을 터뜨리며 계집으로 달려갔다. 철창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녹슨 자물쇠는 꿈쩍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이의 울음 섞인 절규에 순자의 마른 입술이 겨우 움직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짰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나?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관장? 님. 김, 관장님께 달려가. 약속. 했지. 그 말을 끝으로 순자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하윤이 울부짖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아이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하윤의 뇌리를 강타했다. 관장님께 달려가. 약속했지. 며칠 전 공원 벤치에서 할머니와 나누었던 그 약속. 하윤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이의 눈에서 공포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이를 뛰어넘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내가 할머니를 구할 거야. 하윤은 마지막으로 계집 안의 할머니를 한번 돌아본 뒤 어둠을 뚫고 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작고 가냘픈 아이의 등 뒤로 손전등의 작은 불빛이 절망의 어둠을 가르며 길을 밝히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곧 타오를 거대한 정의의 불꽃, 그 시작을 알리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하윤은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다. 아이의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더 이상 어젯밤의 겁에 질려 울던 아이가 아니었다.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아이의 작은 몸을 강철 같은 의지로 채우고 있었다. 하윤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았다. 우리 딸 일찍 일어났네. 웬일이야. 며느리 지영이 토스트를 접시에 담아주며 무심하게 물었다. 하윤은 전날 밤 지하실에서 본 엄마의 악마 같은 모습을 애써 지우며 최대한 밝게 대답했다. 응,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보는 날이라서 그래, 공부 열심히 다지 했어. 네, 하윤은? 목이 메어 토스트가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우유와 함께 삼켜 넘겼다. 의심을 사서는 안 됐다. 할머니의 목숨이 자신의 연기에 달려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윤은 책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다. 지영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자신의 완벽한 거짓말이 어린 딸에게도 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하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아이는 더 이상 꾸물거리지 않았다. 학교로 향하는 익숙한 골목길 대신 반대 방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터질 듯했고 폐가 찢어질 것처럼 아파왔다. 무거운 책가방이 어깨를 짓누르며 등 뒤에서 사정없이 흔들렸다. 하지만 하윤은 멈추지 않았다.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두 다리를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흐를 틈도 없이 바람에 흩날렸다. 주위의 풍경은 흐릿한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직 아이의 시야에는 단 하나의 목표, 태권도장 간판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마침내 10분이 넘는 사투 끝에 하윤은 태권도장 앞에 도착했다. 아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굳게 닫힌 유리문을 쾅쾅 두드렸다. 관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관장님 잠시 후 안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의 김병호 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윤이 아니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학교 안 가고 병호의 얼굴을 본 순간 하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관장님. 아이는 그대로 병호의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병호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하윤아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관장님한테 천천히 말해봐. 응? 병호는 하윤을 도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혔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떨리는 작은 어깨를 감싸 쥐었다. 하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단어들을 토해냈다. 할머니가요. 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하실에요? 계집에. 할머니가 갇혀 있어요. 계집이라는 단어가 병호의 귓가의 비수처럼 박혔다. 그의 온화했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다. 30년 넘게 잊고 있던 강력팀 형사의 살기 어린 눈빛이었다. 자세히 말해봐. 네가 본 그대로 전부 다. 하윤은 흐느끼며 지난밤 자신이 보고 들었던 끔찍한 광경을 모두 털어놓았다. 먼지 쌓인 지하실 녹슨 자물쇠,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고 굵은 핏줄이 관자놀이에서 툭툭 붉어져 나왔다. 평생 흉악범들을 상대해왔지만 이토록 추악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후배였던 순자에게 벌어진 일이라니 알았다. 하윤의 이야기가 끝나자 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하윤아, 너는 여기서 관장님을 기다려. 아무 데도 가면 안 된다. 병호는 곧장 사무실로 걸어가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젊고 힘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정민수 팀장입니다. 정 팀장인가? 나 김병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병호는 전설적인 경찰 특공대 초대 팀장이자 정 팀장의 스승 같은 존재였다. 네, 선배님, 어쩐 일이십니까? 병호는 서두를 생략하고 용건을 냉철하게 전달했다. 긴급 상황이다. 인질감금 사건. 네, 인질감금이요. 경기도 광주시장의 관할이지 주소는 내가 문자로 바로 보내겠다. 60대 여성이 자기 집 지하실 계집에 감금되어 있다. 범인은 아들 내외로 추정된다. 병호의 말 한마디에 담긴 분노가 수화기를 뚫고 전해지는 듯했다. 피해자는 내 옛 동료다. 그는 마지막 말을 힘주어 덧붙였다. 1분 1초가 급하다. 당장 네가 가진 모든 병력 이끌고 현장으로 출동해. 강제 진입도 불사한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선배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바로 그 순간 경기도 남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사무실에 요란한 비상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아침의 정적을 깨고 정의를 집행할 칼날들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주택가의 아침을 찢어 발겼다. 평화롭기만 하던 동네 주민들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색 장갑차 한 대가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골목길을 선도했고 그 뒤를 경찰특공대 작전 차량 3대와 구급차가 따랐다. 순식간에 순자의 집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집 안에서 아침 드라마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최지영의 귀에 사이렌 소리가 꽂혔다. 뭐야? 웬 소란이야? 그녀가 투덜거리며 창밖을 내다본 순간 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자신의 집을 완벽하게 포위한 경찰 차량들과 그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검은 전투복의 무리. 지영의 손에서 커피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보, 빨리 나와봐. 아직도 술이 덜 깬 채 방에서 뒹굴던 재훈이 아내의 비명소리에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 역시 창밖의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박하윤 그 계집애가. 지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아침에 이상할 정도로
씩씩하게 집을 나섰던 딸의 모습, 그리고 사라진 아이. 지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바로 그때 집 밖에서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오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우리는 경기 남부 경찰 특공대다. 지금 즉시 문을 열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문을 열고 투항하라. 정민수 팀장의 단호한 경고였다. 지영과 재우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마주볼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정 팀장이 초시계를 확인했다. 30초의 시간이 흘렀다. 답변이 없을 시 강제 진입을 실시한다. 10초 카운트다운 시작한다.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방탄방패와 육중한 파쇄기를 든 대원들이 대문 앞으로 전진했다. 3, 2, 1. 진입 정 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했던 철제 대문이 휴지 조각처럼 뜯겨져 나갔다. 순식간에 12명의 특공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마당으로 진입해 현관문을 향해 돌진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현관문마저 파괴되고 검은 그림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거실 소파 뒤에 숨어 떨고 있던 지영과 재우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최은영 씨, 박재현 씨 맞습니까? 정 팀장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저희는 아무 잘못. 지영이 변명을 하려던 순간 집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의 모습에 그녀의 목소리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김병호 관장, 그리고 그의 뒤에 숨어 자신들을 노려보는 딸 하윤이었다. 저기에요. 하윤이 작은 손가락으로 지하실 문을 가리켰다. 우리 할머니, 저 안에 있어요. 정 팀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대원들을 향해 날카롭게 명령했다. 알파팀 지하실 문 확보 대원 6명이 지하실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파쇄의 준비 절단기에 요란한 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단 몇 초 만에 자물쇠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문이 열리고 대원들이 손전등 불빛으로 어둠을 가르며 계단을 향해 진입했다. 피해자 수색 퀴퀴한 곰팡내와 오물의 악취가 코를 찔렀다. 한 대원이 벽에 스위치를 찾아 올리자 희미한 백열등이 켜지며 지하실의 끔찍한 광경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구석에 처박힌 거대한 계집, 그리고 그 안에 더러운 담요더미 속에서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는 한 인간의 형체를.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대원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차마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행위라고는 믿기 힘든 지옥의 편린이었다. 피해자 발견 의식 불명, 즉시 구급팀 지원 요청 대원들이 달려가 계집문을 뜯어냈다. 조심스럽게 순자의 몸을 밖으로 꺼냈을 때 그녀의 상태는 처참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흙과 오물로 뒤덮인 얼굴, 피딱지가 앉은 갈라진 입술, 숨소리마저 희미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어르신 계단을 뛰어내려온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수액이 솟구치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다. 들것에 실린 순자의 몸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거실로 나왔을 때 이미 수갑이 채워진 지영과 재훈이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본 재훈의 입에서 뒤늦은 후회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용서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뿐이다. 들것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순자씨, 아니, 저게 무슨 꼴이야, 저 못된 것들이. 사람을. 분노와 동정이 뒤섞인 웅성거림 속에서 순자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김병호 관장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손녀 하윤이었다.
아이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안심시키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순자의 마른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생명이 지옥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소리이자 추악한 범죄가 막을 내리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우렁찬 신호탄이었다. 이순자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흘이 지난 후였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밖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지하실의 차갑고 축축한 어둠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할머니 문이 열리고 손녀 하윤이 와락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 뒤를 김병호 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랐다. 순자야 괜찮으느냐? 선배님, 하윤아. 순자는 쇠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다. 지옥 같던 시간은 끝났다. 며칠 후 순자의 병세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전직 경찰 시어머니를 계집에 감금한 폐륜 며느리와 아들 사건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지영과 박재우는 존속학대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즉시 구속되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순자는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뒤에는 하윤과 김병호 관장이 방청석에는 분노한 얼굴의 이웃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피고석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구치소 생활에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순자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들을 마주보았다. 검사가 그녀가 수십 년간 매일 써온 일기장과 하윤이 몰래 녹음했던 부부의 대화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법정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겼다.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30년간 국민을 지키는 경찰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피고석의 아들을 향했다. 저는 저들에게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용서는 인간에게 하는 것이지 자신의 어미를 짐승 취급한 악마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자의 연설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결과는 명백했다. 주범인 최지영에게는 징역 7년, 공범인 박재훈에게는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지영은 실신했고 재훈은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다. 순자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몇 년 후 봄. 순자의 집 정원에는 어느새 노란 개나리와 하얀 목련이 활짝 피어 있었다. 지옥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지고 이제 그 집은 할머니와 손녀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순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병호 관장의 추천으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학대 예방 강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여러분, 학대는 결코 사랑의 매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세상에 소리치십시오. 강단에 선 순자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연설가보다도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많은 노인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었다. 강연을 마친 순자를 기다리는 것은 어느새 훌쩍 자라 초등학생이 된 손녀 하윤이었다.
이제 제법 태권도 유품자 티가 나는 하유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 강연도 진짜 멋있었어요.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순자는 손녀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강아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작은 묘목 가게에 들렀다. 할머니 우리 저 라일락 나무 하나 사서 심을까요? 꽃 피면 향기가 아주 좋대요. 그럴까 좋지. 할머니와 손녀는 작은 라일락 묘목 하나를 사서 정원 한쪽에 나란히 섰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함께 흙을 파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싱그럽게 피어올랐다. 순자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자신의 손으로 심은 작은 나무를 바라보았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시간을 견뎌냈기에 오늘 이 봄이 더욱 따스하고 눈부시게 느껴졌다. 그녀는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손녀를 보았다.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봄이었고 희망이었다. 과거의 악몽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뿌리를 내린 저 라일락 나무처럼 그녀와 손녀의 삶에도 향기로운 꽃을 피울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를 이겨낸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눈부시고 찬란한 시작이었다.